챕터 1. 40만 원의 진짜 무게. 저는 그날 저녁 식탁에서 제 인생의 무게가 단돈 40만 원으로 매겨지는 걸 느꼈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게 병 때문인지 아니면 입을 떼기 전에 두려움 때문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식탁 위에는 갈비찜이 김을 내뿜고 있었고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따뜻하게 번졌어요. 그런데 저만 알고 있었죠. 내일 오후 2시에 대학병원에서 정밀 심장 초음파 검사가 예약되어 있다는 걸. 지난달부터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동네 병원 의사가 큰 병원으로 당장 가라고 했거든요. 밤마다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공포에 잠을 설쳤지만 가족들에게는 아무 내색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갈비찜을 내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정석이 승진 축하로 특별히 준비했어요. 아들 정석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도 많이 드세요. 요즘 입맛이 없으신 것 같던데. 10살 손녀 수진이가 젓가락질을 자랑하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 이제 콩도 잘 집어요 봐요.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저는 가슴 한켠이 서늘했습니다. 이 행복한 분위기를 깨뜨려야 한다는 게 너무 무거웠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용기를 냈어요. 정서가, 내가 내일 병원에 가야 하는데 말이야.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는 게 느껴졌어요. 며느리의 젓가락이 멈췄고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들 정석이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또 병원이요. 지난주에도 가셨잖아요. 네, 그때는 검사 예약만 하고 온 거고 내일이 정밀검사 날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심장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빨리 검사 받으라고 했어요.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하고 묻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밀 심장 초음파랑 추가 검사비 약값까지 해서 40만 원 정도 필요해요.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며느리가 젓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그 소리가 제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병원은 왜 이렇게 자주 가세요?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아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엄마, 이번 달은 정말 빠듯해요. 수진이 학원비도 내야 하고 다음 달에 하시죠. 그러면서 바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내려다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저와의 대화는 여기서 끝이라는 차가운 신호 같았죠. 저는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다시 삼켰어요. 어젯밤에도 가슴이 조여와서 응급실에 가고 싶었다는 말을. 한 달 전부터 왼쪽 팔이 저리고 숨이 차서 제대로 잠도 못 잔다는 말을.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 먼저 들어갈게요.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요. 손녀 수진이도 따라 일어나며 말했어요. 엄마, 나도 숙제해야 돼. 순식간에 식탁에는 저와 아들만 남았는데 아들은 여전히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이 그의 무표정한 얼굴을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갈비찜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저는 이 집에서 여분의 존재가 되었을까요? 필요할 때만 찾고 부담될 때는 미뤄도 되는 그런 가구 같은 존재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제 끼니도 거르며 살았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에서 일하며 아들 대학까지 보냈는데 이제 늙고 병들었으니 병원비 40만 원도 부담스러운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말없이 혼자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릇을 나르는 제 손이 떨렸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싱크대 앞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깊게 패인 주름에 군데군데 빠진 이가 보이는 칠순의 초라한 노인. 이 모습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손을 벌려야 할까요? 수돗물 소리가 쏴 흐르는데 뺨을 타고 흐르는 게 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이 또 시작됐지만 이제는 참는 게 익숙해졌어요. 옆방에서는 아들 부부가 TV를 보며 웃는 소리가 들렸고 손녀는 전화로 친구와 수다를 떨고 있었죠. 이 집에는 모두가 있는데 저만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문득 서랍장에 넣어둔 오래된 사진첩이 생각났어요. 일어나서 조심스럽게 앨범을 꺼내 펼쳐봤습니다. 아들 정석이가 대학 합격했을 때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그때 정석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었죠. 엄마 이제는 제가 모실게요.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20살 청년의 그 눈빛만은 진짜였겠죠. 사진을 다시 넣으며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집에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겠다고.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손녀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겠다고. 조용히 사라지는 게 마지막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일지도 모른다고. 책상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무슨 말부터 써야 할지 막막했지만 일단 첫 줄을 적었습니다. 정서가 엄마가 잠시 다녀올게 걱정하지 마.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떠난 뒤에 벌어질 일들을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새벽 4시 반 아직 온 세상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에 저는 눈을 떴어요. 어제 밤새도록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다가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건 이제 익숙해졌지만 오늘따라 더 빨리 뛰는 건 다른 이유 때문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옷장 문을 열고 가장 깨끗한 검은색 정장을 골라 입었습니다. 마치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처럼 단정하게 차려입었는데 실제로 오늘은 제 과거를 매장하는 날이었으니까요. 가방 안에는 통장과 도장 신분증 그리고 병원에서 받은 심장 검사 진단서를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이게 제 70평생을 증명하는 전부더라고요. 얇디얇은 종이 몇 장과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 박순자라는 한 인간의 존재 증명이었어요. 부엌 식탁 위에 오래된 손수건 하나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정석이 대학 입학 선물로 직접 수놓아 준 것이었어요. 빛바랜 흰 천에 정이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낡은 손수건 위에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올렸습니다. 정서가 엄마가 잠시 다녀올게 걱정하지 마. 펜을 내려놓는 순간 손끝이 떨렸지만 돌아서는 발걸음은 단호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30년을 매일 드나들던 이 집이 갑자기 타인의 집처럼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어요.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저는 이미 이 집의 구성원이 아니었던 거죠.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폐속으로 들어왔지만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는 구청 주민센터까지 느린 걸음으로 걸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제 그림자를 아스팔트 위에 길게 늘어뜨렸는데 마치 제 과거를 질질 끌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그림자였지만 곧 아침 태양이 떠오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민센터는 정확히 9시에 문을 열었고 저는 첫 번째 방문객이었습니다. 복지상담 창구로 다가가니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직원이 밝게 인사했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어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독거노인 긴급 지원 신청을 하려고 왔는데요.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주소지 확인해 보니 아드님 내외분과 함께 거주하시는 걸로 나오는데요. 아니에요. 오늘부터 혼자 살게 됐어요. 가족과 완전히 연락을 끊으려고 합니다. 직원의 표정이 순간 당황스러워졌지만 곧 사무적인 태도로 돌아왔어요. 직원이 차분히 설명했어요.
그럼 먼저 보호자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족분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확인 전화를 드릴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 영희의 전화번호를 종이에 적어 건넸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직원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애 씨 맞으십니까? 여기 강남구청 주민센터인데요. 어머님 관련해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며느리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몸 보이스피싱이에요. 요즘 이런 사기 전화 엄청 많다고 뉴스에도 나왔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 진짜 끊어요. 전화가 뚝 끊겼고 직원이 황급히 다시 걸었지만 이번엔 아예 연결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는 이 번호는 현재 연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계음만 들렸어요. 통화 시도 기록만 전산 시스템에 고스란히 남았을 뿐이었죠. 직원이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가족 확인이 안 되면 추가 서류 절차가 필요한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알릴 사람 없으므로 바로 처리해 주세요. 어차피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니까요. 제가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직원이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며 말했어요. 그럼 이 동의서에 자필 서명하시고 여기에 도장을 찍어주세요. 독거노인으로 공식 등록되면 가족과의 법적 관계도 상당 부분 달라집니다.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네, 이미 충분히 오래 생각했어요.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 빨간 인주에 꾹 눌렀을 때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70년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아픈 도장이었습니다. 빨간 인주가 마치 제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처럼 선명하게 번졌고 하얀 종이 위에 찍는 그 순간이 영원처럼 길고 고통스럽게 느껴졌어요. 쾅 하고 관인이 찍히는 둔탁한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인생에서 가족이라는 두 글자를 영원히 지워버리는 소리였어요. 마치 수십 년 된 거대한 나무가 도끼에 찍혀 쓰러지는 것처럼 둔탁하고 결정적이었죠.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혹시 휴지가 필요하시면 여기 있어요. 아니에요. 전혀 울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속이 후련합니다. 정말로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항구에 배를 묶어놓은 굵은 밧줄을 도끼로 자르는 것처럼 이제 저는 혼자서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로 떠나야 했어요. 주민센터 건물을 나오니 아침 9시 반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었지만 제 마음은 한겨울의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했어요. 근처 벤치에 힘없이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서 나가기 버튼을 눌렀어요. 정석, 영희, 수진 세 사람의 이름이 화면에서 하나씩 사라지는 걸 보면서도 이상하게 가슴이 덤덤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누구의 엄마도 시어머니도 할머니도 아닌 그냥 박순자였어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53으로 시작하는 그저 평범한 독거노인 박순자. 70이라는 나이에 홀로 새 출발한다는 게 무모하고 어리석은 걸까요? 아니에요.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는 전혀 몰랐지만 일단 앞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오히려 깃털처럼 가벼워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떠난 그 빈자리가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다는 걸. 아들 정석이 곧 미친 듯이 저를 찾아 나설 거라는 걸 말이에요. 주민센터를 나온 후 저는 무작정 발길이 닿는 대로
한참을 헤매듯 걷기만 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런 목적지도 없이 무작정 걸었는데 어느새 역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4월 중순 오전 10시에 따뜻한 봄 햇살이 제 주름진 얼굴을 포근하게 비쳤지만 마음은 깊은 겨울 동굴 속처럼 어둡고 차갑기만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낡은 가방 안에서 10년은 넘은 통장을 꺼내 펼쳐봤더니 잔액이 83만 1,000원이 전부였습니다. 70평생 새벽부터 밤까지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아등바등 살면서 모은 돈이 100만 원도 안 되다니 참으로 서글프고 초라한 인생이었어요. 내일 당장 병원비 40만 원을 내고 나면 한 달도 제대로 버티기 힘든 돈이었죠. 막막한 현실 앞에서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앞에 서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복지상담사 박미영이라는 명찰을 단 4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상담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르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아까 주민센터에서 봤는데 많이 힘들어 보이셔서 따라왔어요. 저는 본능적인 경계심을 가지고 차갑게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잠깐 햇볕 쬐며 쉬고 있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상담사가 제 옆 벤치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말했어요. 저는 강남구청 긴급복지지원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에요. 독거노인으로 등록하신 거 방금 전산으로 확인했습니다. 오늘 밤 당장 머무실 곳이 필요하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참고 참았던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제 절박한 상황을 먼저 알아봐 준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와 감동이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상담사는 서류 가방에서 여러 팸플릿과 안내문을 꺼내며 차분하고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여성 전용 긴급 임시 쉼터가 있어요. 일단 거기서 2주 정도는 완전 무료로 머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장기 거주 가능한 저렴한 쪽방이나 깨끗한 고시원을 찾아드릴게요. 저는 믿기지 않아서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어요. 정말 제가 그런 좋은 곳에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자격이 있을까요? 상담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어르신처럼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가 특별히 만든 곳이에요. 오늘 오후 2시에 바로 입소 가능하니까 제가 직접 차로 모시고 갈게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쉼터로 가는 차 안에서 상담사가 또 다른 희망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건강이 허락한다면 간단한 일이라도 하실 생각 있으세요? 역 근처 대형 코인 세탁소에서 수건 개고 정리하는 일 하실 어르신을 급하게 찾고 있거든요. 하루 4시간 주 3일 근무인데 시급은 10,000원이고 나이 제한은 전혀 없답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기뻐서 되물었어요. 정말 제 나이 70에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건가요? 상담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요, 사장님이 나이보다는 성실함과 꼼꼼함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내일 오전 10시에 면접 가보시겠어요? 제가 미리 전화로 강력 추천해 둘게요. 저는 마치 메마른 사막에서 시원한 오아시스를 발견한 나그네처럼 간절하게 대답했어요. 네, 무조건 가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은인이세요. 쉼터는 7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3층 빨간 벽돌 다세대 주택을 개조한 곳이었어요. 6평 남짓한 좁은 방에 낡은 철제 2층 침대 2개가 놓여 있었지만 난방이 잘 되고 청결했습니다. 쉼터 관리인인 60대 후반의 김할머니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관리인 김할머니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박순자 씨 드디어 오셨구나. 오늘부터 우리 가족이에요.
저녁은 6시에 1층 공동식당에서 다 같이 먹어요. 혼자가 아니니까 너무 외로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다 똑같은 처지예요. 그 말에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를 악물고 꾹 참았어요. 작은 가방에서 옷가지를 꺼내 옷장에 정리하고 아래층 침대에 조심스럽게 누우니 낯선 하얀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봤던 익숙한 무늬의 천장이 아니라 모든 게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은 오히려 편안하고 가벼웠어요. 마치 꽉 조여진 코르셋을 벗고 오랜만에 깊게 숨을 쉬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7시에 일찍 일어나서 깨끗이 세수하고 가장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코인 세탁소는 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의 큰 상가 건물 1층에 있었습니다. 사장은 50대 중반에 통통하고 인상 좋은 여성이었어요. 사장이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어머니 일은 정말 간단해요. 대형 건조기에서 나온 호텔 수건을 반듯하게 개서 크기별로 분류해 선반에 정리하는 거예요. 어머 손놀림이 참 고우시네요. 정말 깔끔하고 꼼꼼하게 잘하시네요. 처음 오신 분이 이렇게 완벽하게 잘하시는 건 정말 처음이에요. 첫날인데도 제 일솜씨를 진심으로 칭찬해 주니 가슴이 뿌듯하고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쓸모 있는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4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사장이 하얀 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오늘 일당이에요. 내일도 꼭 나와주세요. 어머니가 정말 필요해요. 봉투를 열어보니 5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사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첫날 보너스예요. 감사해요. 그런데 이 평화도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곧 며느리의 방송사고가 터질 테니까요. 세탁소에서 일한 지 사흘째 되던 저녁 7시쯤이었어요. 하루 종일 호텔 수건을 개느라 손목과 허리가 뻐근했지만 마음만은 뿌듯했습니다. 5만 원이라는 일당이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게 마치 희망의 벽돌을 한 장씩 쌓아 올리는 것 같았거든요. 쉼터방으로 돌아와서 작은 나무 탁자에 앉아 일기를 또박또박 쓰고 있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 내일도 할 수 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고 적고 있었죠. 그때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음이 크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옆방에서 지내는 75세 정할머니였어요. 정할머니가 보낸 메시지에는 유튜브 링크가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순자씨 이거 혹시 순자씨 며느리 맞아요? 큰일 났어요. 빨리 보세요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했어요. 화면에 뜬 건 영희의 뷰티 톡톡이라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 클립 영상이었습니다. 며느리 영희가 쿠션 팩트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 쿠션은 정말 커버력이 최고예요. 주름도 모공도 다크서클도 싹 다 가려줘요라고 신나게 말하면서요. 그런데 방송이 끝날 무렵 끔찍한 방송사고가 터졌습니다. 며느리가 방송 종료 버튼을 눌렀다고 착각하고 깊은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남편 정석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불평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며느리가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어머니가 또 병원비 달라고 했다며. 심장 검진인지 뭔지 40만 원 달래. 또 돈이야. 맨날 돈 지긋지긋해. 우리가 돈나무에서 돈 따는 줄 아나 봐. 정말 부담스러워 죽겠어. 언제까지 이래야 돼. 그 순간 라이브 채팅창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화면에 실시간 댓글이 폭포수처럼 미친 듯이 끊임없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헐 방송 아직 안 끝났는데 대박 지금 녹화 중 캡처 완료 이거 실화냐 시어머니
진짜 너무 불쌍하다. 며느리가 황급히 방송이 아직 켜진 걸 알아차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완전히 경직됐어요. 며느리가 당황한 목소리로 급하게 손살에 치며 변명했어요. 아, 이게 아니라 오해예요. 제가 실수를.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습니다. 절대 돌이킬 수 없었어요. 영상은 단 10분 만에 캡처되어 온갖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로 들불처럼 퍼져나갔어요.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뷰티 유튜버 시어머니 병원비 막말 논란이라는 단어가 1위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손이 마른 나뭇잎처럼 며느리의 방송사고가 터진 지 사흘이 지났어요. 처음엔 온 세상이 저를 불쌍한 시어머니로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서 밖에 나가기도 두려웠지만 이제는 조금씩 무뎌졌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차가운 물로 세수하고 세탁소로 출근하는 규칙적인 일상이 오히려 저를 단단하게 붙잡아 주었어요. 하얀 수건을 반듯하게 개는 단순한 반복 작업이 마치 구겨진 마음의 주름을 정성껏 펴주는 다림질 같았거든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호텔에서 대량으로 가져온 수건 더미를 크기별로 꼼꼼하게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큰 목욕 수건은 왼쪽 선반에, 작은 페이스 타월은 오른쪽에, 중간 크기는 가운데 칸에 가지런히 정리하면서 무념무상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사장님이 저를 따로 마련된 작은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사장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한 잔 건네주었어요. 사장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중요한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고정으로 매일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식 직원으로 모시고 싶어요. 월급제로 한 달에 120만 원 드릴게요. 4대 보험도 다 들어드리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커피잔을 들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정말요, 제가 70 넘은 나이에 정식 직원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사장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요, 어머니처럼 꼼꼼하고 성실한 분이 꼭 필요했어요. 게다가 단골 손님들이 어머니가 계신 수건이 유독 포근하고 향긋하다고 극찬이에요. 어떤 VIP 고객은 어머니 손길이 닿은 수건만 따로 요청하기도 해요.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꾹 참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죠. 120만 원이면 병원비도 충당하고 작은 월세방도 구할 수 있는 든든한 돈이었어요. 마치 깊은 바다에 가라앉던 제게 누군가 튼튼한 구명줄을 던져준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쉼터로 돌아오는 길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강남구청 복지과 김주무관이라고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한 공무원이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순자 어르신 맞으시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독거노인 무료 건강검진 바우처가 승인되었어요. 심장 정밀 초음파 검사도 70% 감면받을 수 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인도 한복판에 우뚝 멈춰 섰어요. 정말 무료로 그 비싼 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직원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네, 어르신은 독거노인 긴급의료지원 최우선 대상자로 선정되셨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주민센터로 오시면 삼성서울병원 예약까지 직접 도와드릴게요. 왕복 교통비 지원도 가능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꼭 오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무조건 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근처 공원 벤치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이번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버림받고 외면당했다고 생각했던 세상이 조금씩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주민센터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작성했어요. 젊은 남자 직원이 컴퓨터로 병원 예약 시스템에 접속하며 말했어요. 삼성서울병원 심장내가 다음 주 화요일 오전 9시 예약 완료됐어요. 정밀 초음파 검사비는 12만 원만 내시면 돼요. 나머지는 전액 지원됩니다. 저는 낡은 수첩을 꺼내 달력에 빨간 펜으로 진하게 동그라미를 그었어요. 그 동그라미가 마치 제 두근거리는 심장처럼 뛰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아서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쉼터로 돌아와서 옷장 깊숙이 조심스럽게 숨겨둔 재봉 도구를 꺼냈어요. 일기장 맨 밑에 소중하게 감춰둔 새하얀 손수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정석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제가 직접 만들어준 것과 똑같은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거였어요. 거기에 손녀 수진이의 이니셜스와 진을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바늘을 움직일 때마다 수진이의 까르르 웃는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우리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라고 목청껏 외치던 그 맑은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죠. 언젠가는 이 손수건을 직접 수진이 손에 쥐어줄 날이 올까요? 아니면 영영 전하지 못한 채 제품에만 고이 간직하게 될까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수진이를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밤이 되어 작은 탁자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희망이 2개나 생겼다. 정식 일자리와 병원 검진 지원.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자. 박순자 너는 아직 살아있고 할 수 있다.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정 할머니가 따뜻한 된장국이 담긴 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정 할머니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순자 씨 저녁 못 드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혼자 먹으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같이 먹어요. 저는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는데 가슴까지 따뜻해졌습니다. 정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같은 처지끼리는 서로 의지해야 돼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이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난 환한 웃음을 지었어요. 버려진 사람들끼리 만든 새로운 가족이라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올 거예요. 토요일 오후 3시쯤이었어요. 세탁소는 주말에 쉬는 날이라 저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라면 5개와 김치 한 팩 달걀 한 판이면 일주일은 충분히 버틸 수 있었거든요.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으며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13,000원 정도면 될 것 같다고 속으로 셈을 하면서요. 그때였어요. 마트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제발 사줘 응.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멈추는 것 같았어요. 손녀 수진이의 목소리였거든요. 저는 본능적으로 진열대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마치 도둑이라도 된 것처럼 숨을 죽이고 몰래 수진이를 훔쳐봤어요. 며느리 영희가 피곤한 얼굴로 수진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수진아 집에 아이스크림 있잖아 참아. 수진이가 입을 삐죽 내밀며 말했어요. 그건 맛없는 거잖아. 이거 먹고 싶단 말이야. 저는 수진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 달 사이에 키가 부쩍 큰 것 같았고 얼굴도 더 성숙해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없는 사이에도 아이는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가 카드로 계산을 하고 마트를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갑자기 제 쪽을 돌아봤어요. 그리고는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제게 달려왔습니다. 수진이가 크게 소리쳤어요. 할머니 할머니다 우리 할머니. 순간 마트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수진이는 제 허리를 꼭 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어디 있었어요? 왜 집에 안 와요? 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는 수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그래, 우리 수진이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많이 컸네. 며느리가 당황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며느리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그동안 연락이 안 돼서. 저는 며느리를 차갑게 바라보며 한 발짝 물러섰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집에 가요, 같이 집에 가요. 할머니 방 그대로 있어요.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저는 수진이의 작은 손을 바라봤어요.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을 놓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돌아가면 또다시 짐이 될 거라는 걸. 수진이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말했어요. 수진아, 할머니는 지금 다른 곳에 살아. 거기가 할머니한테는 더 편해. 수진이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왜요? 우리 집이 더 좋잖아요. 할머니 침대도 있고 할머니 옷도 있고 나도 있는데. 저는 무릎을 꿇고 수진이 눈높이에 맞춰 말했어요. 수진아, 할머니는 이제 혼자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 어른들도 가끔은 그런 게 필요해. 수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싫어요. 할머니 없으면 싫어요. 누가 나한테 동화책 읽어줘요. 누가 내 머리 묶어줘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엄마가 해줄 거야. 엄마가 더 잘해줄 수 있어.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집으로 안 오실 거예요. 정석이도 어머니 찾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안 갈 거예요. 이제 각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수진이를 다시 한번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한번 안으면 놓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일어서서 돌아섰어요. 수진이가 제 옷자락을 잡으며 울부짖었어요. 할머니 가지 마요. 제발 가지 마요. 그 울음소리가 제 등 뒤에서 칼처럼 꽂혔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질수록 제 다리가 천근처럼 무거웠습니다. 마트를 나와서 길모퉁이를 돌자마자 저는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수진이를 떼어놓고 온 제 가슴에 큰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놓아주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쉼터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지만 수진이 울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제가 너무 잔인한 할머니였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수진이를 위한 최선이었어요. 저와 함께 있으면 며느리와 아들이 계속 불편해할 거고, 그러면 결국 수진이도 그 틈에서 힘들어할 거니까요. 일기장을 펼쳐서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오늘 수진이를 만났다. 그리고 보냈다. 사랑은 때로 놓아주는 것이라는 걸 배웠다. 미안해, 수진아, 할머니가 더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아들이 찾아올 거거든요. 수진이를 만나고 돌아온 지 나흘째 되는 수요일 밤 9시쯤이었어요. 저는 쉼터방에서 손수건에 마지막 한 땀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이니셜 마지막 획을 완성하는 순간 누군가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의아했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아들 정석이 서 있었어요. 한 달 만에 보는 아들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마치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초췌한 모습이었죠.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예요. 정석이요.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좁은 방 안으로 들어온 아들이 낡은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죠. 아들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정밀검사 견적서와 주민센터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아들이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제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주민센터에서 연락 왔다고 영희가 그제서야 말하더라고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끊었다면서요. 저는 묵묵히 서류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40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그 돈이 있었다면 저는 집을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심장이 안 좋은 것도 몰랐어요. 그렇게 아프신 줄 정말 몰랐어요. 제가 너무 무관심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몰랐을 거야. 내가 말 안 했으니까. 서로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없었잖아. 아들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두툼한 흰 봉투였는데 돈이 들어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아들이 봉투를 제 앞으로 밀며 말했어요. 병원비예요. 그리고 생활비도 넣었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치료받으세요. 저는 봉투를 그대로 아들 쪽으로 다시 밀었어요. 필요 없어. 나 이제 일도 하고 있고 병원도 지원받아서 다녀.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래도 받으세요. 제가 드리고 싶어요. 아들로서 해야 할 도리잖아요. 도리라는 말에 제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주는 돈이었던 거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도리로 주는 돈은 필요 없어. 정말 필요할 때는 안 줬으면서 이제 와서 왜 이래.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항상 계실 거라고, 언제나 기다려 주실 거라고.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정서가, 엄마도 사람이야. 나이 들고 병들면 죽어. 영원히 내 곁에 있을 수 없어. 그제야 깨달은 거니.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며 흐느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어린 시절 혼나고 울던 정석이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제가 달래주고 안아주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어요. 한참을 울던 아들이 간신히 말했어요. 엄마, 다음 검사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꼭 같이 가고 싶어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화요일 오전 9시 삼성서울병원이야. 오고 싶으면 와, 말리지는 않을게. 아들이 고개를 들고 제 얼굴을 봤어요. 희망이 조금 생긴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집으로는 안 오실 거예요. 수진이가 매일 할머니 찾아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당분간은 안 갈 거야. 서로에게 거리가 필요해. 너희도 나도 시간이 필요하고. 아들이 아쉬운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그래도 자주 찾아뵐게요. 이번엔 정말 다를 거예요. 저는 믿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건강 조심하고 수진이 잘 돌봐. 아들이 문을 나서기 전에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오랜만에 듣는 그 말이 낯설면서도 따뜻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아직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었거든요. 상처가 너무 깊었고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아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진 후 저는 탁자 위에 놓인 봉투를 열었어요. 아들이 몰래 두고 간 거였습니다. 100만 원이 들어 있었고 메모가 하나 있었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라는 짧은 글씨. 저는 돈을 서랍에 넣고 메모는 일기장에 끼워두었어요. 용서는 아직이지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아 있었어요. 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병원 로비에 도착했어요. 삼성서울병원의 거대한 건물이 제 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혼자 오려고 했는데 아들이 정말로 나타났어요. 양복 대신 편안한 차림으로 온 정석이 멀리서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아들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엄마 일찍 오셨네요. 제가 모시려고 했는데.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혼자 올 수 있어. 난 아기가 아니야. 아들이 제 가방을 들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직은 아들의 도움을 자연스럽게 받을 준비가 안 됐거든요. 심장내과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아들이 말을 꺼냈어요. 엄마 수진이가 할머니한테 편지 썼어요. 주고 싶다고 했는데 가져왔어요. 아들이 분홍색 편지 봉투를 건넸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께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받아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나중에 읽어볼게. 검사실에 들어가기 전 간호사가 설명했어요. 심장 초음파 검사는 30분 정도 걸려요.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검사대에 누워 차가운 젤이 가슴에 닿을 때 긴장이 됐어요. 화면을 보던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심방세동이 있으시네요.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방치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검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아들이 불안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급하게 물었어요. 엄마 결과가 어때요? 괜찮아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약 먹으면 된대 별거 아니야. 하지만 아들은 제 표정에서 뭔가를 느꼈나 봐요. 진료실에 같이 들어가서 의사 설명을 다시 들었습니다. 의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규칙적인 약 복용과 정기 검진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셔야 해요. 병원을 나오는 길에 아들이 약국에서 약을 타왔어요. 한 달치 약값이 15만 원이었는데 아들이 바로 계산했습니다. 저는 이번엔 거절하지 않았어요. 약은 정말 필요한 거였으니까요. 병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일요일에 작은 절에 가기로 했어요. 영이랑 수진이랑 같이요. 엄마도 가실래요? 저는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갑자기 절은 왜? 아들이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동안 감사한 마음을 표현 못했잖아요. 엄마한테도 가족한테도 절에서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시간 맞으면 갈게. 일요일 아침 작은 산사에서 다시 만났어요. 며느리가 어색하게 인사했지만 저는 가볍게 받아주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밝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 이제 한글 다 떼었어요. 할머니한테 편지 쓸 수 있어요. 법당에서 함께 절을 했습니다. 향 냄새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며느리가 부처님 앞에 뭔가를 올려놓았습니다. 하얀 손수건 2장이었어요.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거 수진이가 만든 거예요. 할머니 드리고 싶다고 열심히 만들었어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이 담긴 손수건이었습니다. 수진이 이니셜 옆에 하트가 그려져 있었어요. 저도 가방에서 제가 수놓은 손수건을 꺼냈어요. 두 손수건을 나란히 놓으니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스님이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가족의 인연은 끊어질 수 없습니다. 서로 거리를 두어도 마음은 연결되어 있지요. 절을 나오는 길에 작은 식당에 들렀어요. 오랜만에 4사람이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어색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수진이가 제 팔에 기대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자주 만나요. 매일은 아니어도 가끔은 만나요. 저는 수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가끔은 만나자. 아들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강요는 안 할게요. 엄마가 편한 만큼만 천천히 다가올게요. 며느리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말 조심하겠습니다. 저는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지난 일이야. 이제 앞만 보고 살자.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여전히 세탁소에서 일하고 쉼터에서 지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수진이가 전화하고 한 달에 한 번 만납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지만 새로운 시작이에요. 거리를 두되 마음은 열어두는 그런 가족.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은 새로운 가족의 첫날이다. 서로 독립적이지만 연결된 우리. 이것도 사랑의 한 형태다.